네, 한중일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우리나라에서 재개될 전망입니다.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데요. 이 기간 중 한중 또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입니다. 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타임지와 주한미군 관련 인터뷰를 한 내용과 관련해 CNN이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팩트체크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관련 내용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달 26일과 27일 우리나라에서 개최 일정을 좀 유력하게 조율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한중일 정상회의에 대한 성격부터 짚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작은 2008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가 됐죠. 말 그대로 한국, 중국,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모이는데 좀 이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한국은 대통령, 일본은 총리, 그렇지만 중국은 총리가 그 주석이 아니라 이제 총리가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요. 2009년 2차 때 한중일 이것을 뭔가 제도화하기 위해서 협력 관련된 사무국을 만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한국, 서울에 이 사무국이 구성이 돼 있고요. 예산은 3분의 1씩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일본 언론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거의 날짜가 확정이 되는 26일, 27일 정도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다만 공식 발표는 한국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에서 그간의 전례를 보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초에는 지난해 개최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되지 않고 이제 올해로 넘어왔어요. 이 이유는 또 어떤 걸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개최된 게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개최가 됐고, 근데 뭐 그간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개최가 쉽지 않았다는 부분도 있었지만요. 그거보다는 역시 한중일 삼국 간의 특히 양자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개최를 방해했다. 특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니까 뭐 역시 그것도 영향을 좀 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작년 11월에 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에 와서 한중일 3국의 외교 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장관 회담을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날짜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뭐 논의는 됐지만 날짜는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그 계속 논의가 됐습니다만 중국과 한국에서 또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었죠. 중국 같은 경우는 양회가 있었고 3월에 한국은 4월 총선이 있었고 아마 그 기간을 피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의미고 큰 틀에서 중국의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작년 11월에 당연히 한국과 일본은 계속 대화를 하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중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미일까지 포함해서 워낙 안보 협력이 강화가 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적극성을 띠니까 중국이 이러다 보면 자신들이 이 동북아 주요국에서의 어떤 역할과 관여가 배제된다. 특히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국가죠. 중국의 입장에서도 대화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는 성사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 국가 정상급 회의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이제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주석 대신에 이제 총리가 계속해서 참석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부 논란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 삼국의 말 그대로 정상회의인데 그러면 과연 리창 총리가 중국의 정상이냐? 그 제도적으로 실질적으로 정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고 일본 같은 경우에 입헌 군주제이기 때문에 뭐 국가 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수반은 맞는데 리창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도 정부 수반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시진핑 주석이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니까 오는 것이 맞다. 다만 중국에서 이렇게 된 게 이제 1999년에 아세안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그 회의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때도 중국은 총리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전통이 계속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시진핑 주석이 3연임으로 들어가면서 이전만 해더라도 나름대로의 그 중국의 총리가 약간의 그 자신들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존재감이 있었죠.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리창 총리는 그런 존재감이 훨씬 약하기 때문에 과연 이 명목상 행정부 수반이 아닌 그런 입장이 분명한 총리와 정상회의라는 의미를 갖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고요. 그 의미는
정상회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기대 수준을 우리가 조금 낮출 필요도 있다라는 그 판단도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이번에 어떤 의제들이 좀 다뤄질지도 궁금한데요. 그 리창 총리가 온다라는 게 방금 말씀드린 경제 쪽이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도 이 동아시아의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제 협력이 우선이 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경제 문제가 얘기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간에 워낙 오랫동안 못 만났고 더군다나 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랑 다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현재는 경제 안보가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의 얘기가 될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이 준비 과정에서 분명히 한국, 일본, 중국 각각의 국가가 생각하는 의제가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하고 입장도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이른바 상호 존중이라는 핵심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히 한중일 정상회의를 위한 그런 회의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의제를 서로 간에 그 같은 그 기반에서 얘기를 하고 의제를 조율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필요하니까 이런 형식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정상회의는 아닌 약간의 그보다는 좀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그 계속해서 한중일 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중일 뭐 삼국 모두 각각 좀 요구하고 싶은 의제들이 다를 텐데 우리와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북한 문제 등도 좀 우선순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북한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일 정상회의가 비록 경제 문제를 얘기를 하긴 하지만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라는 그 핵심적인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 평화를 가장 해치는 것은 당연히 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북한이 어떤 종류의 대화도 다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국가인 것은 분명하니까 예. 여기서 이전과는 다르게 좀 건설적 역할을 하는 것을 한국이 기대할 수는 있겠죠. 일본과 함께 기대할 수는 있고 근데 과연 기대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 나올 것인가는 저는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해서 북한의 입장을 뭐 거의 그 편을 들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오히려 한국과 또 일본, 미국과의 그 제대로 된 그 북한의 어떤 안보적인 우려를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이 계속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한국, 중국, 일본이 여기서 극도의 어떤 긴장에 고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원칙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의 좀 대화를 시작해보고 또 서로 간의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작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그 대만의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이 취임식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중국이 의제를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글쎄 저도 그 분석을 보긴 했는데 저는 뭐 크게 설득력이 관련성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네.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이해가 되죠.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만의 문제고 네. 그리고 뭐 한국, 일본 또 미국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존중해라. 근데 문제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한국은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가서 중국이 이것을 엄수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만 총통의 핵심이 이거죠. 한국이 과연 정부 대표단을 보내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제가 이야기한 한국 정부가 여태까지 정부 대표단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만에 있는 무역 대표부에서 파견을 했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런 면에서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일본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6년 차잉의원 그 민진당 역시 중국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총통 일기 취임식 때 현역 의원이 252명이 갔습니다. 예. 아주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거든요. 이번에도 뭐 저는 그 사절단을 보낼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렇다면 일본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대규모 사절단을 보냈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국이 안 하느냐. 뭐 그거는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있지만 만약에 정말 중국이 이런 문제를 갖고 이 회의 자체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좀 앞으로도 중국을 상대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만큼 또 한일, 한중, 또 중일 정상회담, 양자간 회담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좀 어땠습니까? 만남에서. 그 당연히 추진은 하겠죠. 근데 정상회담에 다 좁혀서 얘기하면 결국 한중의 정상회담이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 왜냐하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은 이제 셔틀 외교가 복원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있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창 총리가 온다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온다면 그건 훨씬 더 의미가 있지만 리창 총리가 와서 만나는 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역시 좀 한계는 있다. 근데 제 생각에 윤 대통령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관련돼서 보도에 나옵니다만 조태호 외교부 장관이 아마 중국을 곧 갈 것 같은데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서 뭐 이 얘기는 안 한다라고 하지만 뭐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한국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비롯해서 한국과 중국의 실질적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아마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사회주의권의 외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국가들은 가장 최고 지도자가 움직여야 사실상 외교가 풀려나가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한중 관계가 썩히 좋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어떤 정상회담이 필요치 않을까. 한국은 계속 그것을 상호주의에 따라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글쎄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중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여기서는 또 어떤 대화가 주로 오갈 수 있을까요?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것을 뭔가 활용을 할 가능성은 있다. 뭐 최근에 미국과 일본의 정상회의 이후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거든요. 그 외교에서의 뭔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은 또 일본에서는 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설사 당사국이 아니더라도 납치자 문제입니다. 이것을 언제든지 얘기를 해야 그래서 일본 내부 문제도 그렇고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문제를 비롯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관계가 좋습니다. 그들의 외교적인 면에서 일본이 중국과의 좀 거친 얘기가 오고 가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이나 상호 교류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을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난 몇 년간 최대 규모의 그런 교육을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일 관계가 어떻게 이번 한국에서 서울에서 만나면서 얘기가 될지는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우리가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 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정 수준 교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일 회담과 관련해서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무래도 뭐 저희가 앞선 기사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고 뭐 북한의 입장도 전해졌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어필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납치자 문제입니다. 결국 납치자 문제고 또 하나는 북한이 고도화하고 있는 핵에 대한 위협이죠. 그것은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는 리창 총리한테 자신의 그 북한을 방문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과의 대화에 중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라는 얘기는 뭐 전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주제를 바꿔서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했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CNN이 그 인터뷰 안에 있는 이제 사실관계를 굉장히 좀 바로 잡았습니다. 무려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라고 팩트 체크한 내용을 이제 보도를 했는데 글쎄요, 보통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따지는 경우가 좀 있나요? 뭐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워낙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 수준 더군다나 공신력이 있는 방송에서 그런 오류가 있는 인터뷰를 계속 내보낼 수는 없다라는 거, 그 확인이 필요한 거고. 예. 뭐 또 하나는 사실 SNS에 너무 이런 오류들이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노력들은 같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32개면 굉장히 많은 거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일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얘기 중에는 이 사실의 그런 왜곡과 오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라는 게 있고 본인의 인식에 그렇게 박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아마 본인한테 물어봐야 제일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우리 입장을 대변해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팩트 체크한 내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나은 이 협상을 하기까지 한국은 4만 명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나치게 적게 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4만 명 숫자와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실제 이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정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4만 명이라고 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4만 명이라는 숫자를 본인의 재임 때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한국을 방문해서도 이 얘기를 했고 끊임없이 이게 4만 명이 아니다라고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본인의 생각에 이게 4만 명이다 하면은 그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굳어져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두 가지로 말씀드린 게 본인의 인식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겠죠. 4만 명이라고 사실은 4만 명이 아니고 한 2만 8천 명 정도에서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4만 명이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한국의 방위 분담 액수가 늘어나야죠. 왜냐하면 여기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둔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 지불해야 할 액수를 늘어난다. 그러니까 약간 두 가지 의미를 다 같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아마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수치인데 그 수치를 그냥 본인의 생각으로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또 하나 또 여쭤보면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 재협상을 해서 방위비를 한국이 거의 내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그 겁니까? 부분은 본인이 그 재임했을 때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무려 6배를 증액을 요구를 했다가 예. 결국은 그 한미가 하고 있는 게 방위분담 협정이 특별협정, 영어로 SMA라고 하는데요. 1년짜리로 했다가 안 되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서 우리가 최종적인 협의를 해서 11차 협정이 맺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6배를 요구했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고 그래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었으니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냥 생각하기에 자기가 6배나 요구를 했는데 틀림없이 바이든 행정부는 그것을 안 들어줬을 것이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에 굉장히 못 미치는 금액을 한국이 내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좀 막연한 본인의 주장을 담아서 얘기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4만 명에 대한 수치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미 대선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앞으로도 쭉 이러한 주장들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당연히 필요할까요? 내놓는다라고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대외 정책의 핵심 중에 하나는 동맹 정책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봅니다. 그리고 늘 기본적인 인식이 동맹이 제대로 된 비용을 동맹국들이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캠페인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안타깝게도 순서도 똑같고 발언액이 똑같이 나옵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나오고 한국, 일본, 독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나토 붙는 얘기가 이런 부유한 동맹국이 미국이 지켜주는데도 제대로 방위비를 내지 않는다. 아마 이것은 계속해서 자신의 핵심 대외 정책의 일종의 의제로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억울하고 수치도 잘못되고 오류가 있지만 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그렇구나 해갖고 상당 부분 이 부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6배 요구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음에도 사실상 인상폭이 꽤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예. 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12차 그 특별협정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미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얘기도 정당하게 내야 된다. 이건 워낙 미국 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강조될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